이런 모양으로 된 달 항아리가 60억 이렇게까지 팔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선보인 그 항아리는 좀 달랐나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시그널부터 좀 다르죠? 요즘 돈의 흐름 좀 안다는 분들 이 흐름 타고 아트페어까지 가신다고 합니다.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어느새 부자가 돼 있네? 그런 시간입니다. 문화연구소에서 그 정보 쏙쏙 빼서 알려드릴게요. 아트테크 전문가이자 웹매거진 비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우 에디터님, 4월이 되면 꽃도 많이 피지만 전시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정우 에디터였어요. 어머,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4월 되고 나서도 경매 얘기도 많았고 페어 얘기도 많았는데 우리 3월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던 백자 달 항아리 60억 원짜리가 있었다. 이 소식부터 한번 전해볼까요? 네, 지난 3월 21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나라의 18세기 만들어진 달 항아리가 456만 달러, 하나 약 59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옥션 수수료가 보통 15%에서 한 18% 정도 되는데 이거 붙이면 구매자는 아마 60억을 넘게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추정가 12억에서 25억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매에 내놓은 쪽에서도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는데 네. 달 항아리가 초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 다랑아리를 우선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백자 항아리 양식을 일컫는데요. 온화한 백색 그리고 유려한 곡선이 특징입니다. 이 다랑아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인 김한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도자기이기도 해요. 본인 그림에도 여러 번 다랑아리를 그렸었고요. 김한기의 절친인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최순우가 함께 이 다랑아리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달 항아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작 방식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다랑아리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합친 다음에 구워내는 도자기예요. 그래서 그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구워내는 과정이 다른 도자기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래서 크고 둥글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항아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된 달 항아리가 60억 이렇게까지 팔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선보인 그 항아리는 좀 달랐나요? 네, 보통 다랑아리가 이제 같은 날 같은 경매에 30cm 정도 높이의 다랑아리가 출품된 게 1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다랑아리는 60억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일단 높이가 45cm 정도로 시중에 거래되는 다랑아리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과정도 다랑아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 통상 굽는 온도가 14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되고요. 장인의 숙련도도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내더라도 10개를 만들면 5개 정도는 버려야 된다고 해요. 완성도가 낮아서. 그래서 제작 자체가 까다로운 편인데 이렇게나 큰 사이즈의 도자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제작된 이후에 특별히 보수의 흔적도 없다 보니 많은 높은 금액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됐고 이 다랑아리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매에 나온 다랑아리 중에서 가장 양품이었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경매에 나올 때는 이전 소장자, 컬렉터가 누구였는가도 네.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다랑아리는 그냥 일본의 일반인 컬렉터의 소장품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퀄리티가 너무 다 뛰어나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이게 어느 정도 훌륭한 양품이었냐면 네. 과거 리움미술관에서 전시됐던 국보 다랑아리가 44cm 정도 높이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 1cm가 더 높은 이겼어요. 네, 심지어 이겼죠. 그래서 일반인의 컬렉터 소장품이었지만 작품 자체가 국보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같은 날 경매에서 30cm짜리 작품은
1억 3천만 원? 네. 물론 1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항아리 하나에 45cm, 그러니까 15cm 차이인데 60억 원. 네.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 약간 미색이잖아요. 하얀색이 네. 아니고 무슨 점 같은 것들도 좀 있고 맞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 요거는 좀 흠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개성으로 보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이 정도 사이즈의 작품 도자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크기에서 오는 가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명한 달 항아리 작품이 이전에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었죠? 이전에 뭐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들이 다랑아리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작품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일례로 고영훈 작가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52년생이고 한국 극사실주의 회화의 대표격 인물인데 돌이나 책 같은 걸 자주 작품에 그려내요. 그러면서 다랑아리도 자주 그리는 작가님인데 이 다랑아리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이 달 항아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단순히 재현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달 항아리의 본질을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선보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권대섭 도예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BTS RM이 사랑한 작가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 유명해지셨겠군요. 네. 네. 이 권대섭 도예가는 1952년생이고 다랑아리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랑아리가 두 개 위아래 따로 만들어서 포개지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보통은 이거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딱 정반원으로 나눠요. 그런데 권대섭 도예가는 약간 이지러지게 살짝 지그재그로 일부러. 네, 이렇게 나누면서 오히려 더 미학적인 요소를 더 더하고 이 다랑아리를 구울 때 불 온도를 부분마다 세부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질감 표현이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표현도 더하면서 조선시대 다랑아리와는 다른 현대적인 특징을 더했다라고 불리는 작가고 BTS RM이 2020년에 권대섭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서 이 다랑아리를 구매하고 SNS에 인증샷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작가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최영욱 작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달 항아리를 그리는 작가님이시고 앞서 권대섭 도예가가 RM픽이었다면 최영욱 작가는 빌 게이츠 픽. 아, 세다. 다랑아리 쪽은 다 센 분들이 많네요. 네. 빌 게이츠가 이제 빌 게이츠 재단 사옥에 100호짜리 작품, 그러니까 높이가 한 160cm 정도 되는 작품 2개를 의뢰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0호라는 사이즈만 맞추면 최영욱 작가가 뭘 그리든 상관없으니 그려달라라고 커미션 작업을 맡겼고 이렇게 최영욱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다랑아리를 그리는 다른 작가, 고영원 작가가 다랑아리를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본질에 다가가는 작업을 선보인다면 최영욱 작가는 다랑아리를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해요. 뭐 다랑아리를 보면 작은 균열들이 있는데 네. 이 균열에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해석을 담아서 관객들이 이 균열을 보면서 본인 작품을 투영해서 주관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원효대사 해골물. 네. 네. 본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달 항아리가 원래 만들어졌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네. 작품을 소비하거나 제작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미술계에선 좀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달 항아리가 굉장히 동그랗고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불러온다라는 속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달 항아리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페인팅 작품, 원화라든지 판화라든지 포스터도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복을 더 더하고자 황금 두꺼비라든지 해바라기 그건 다랑아리에 좀 새겨 넣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래 달 항아리 자체가 좀 청빈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소설가이자 철학가인 알랭 드 보통은 이 달 항아리를 들어서 겸허의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대형박물관은 달 항아리를 소개하는 전시에서 청빈의 구현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 항아리가 너무 세속적인 사물로서 비춰지게 된 거죠. 이 달 항아리가 형태 자체가 좀 비어 있으면서 또 그만큼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달 항아리가 약간 원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요.
뭐 때문에 이 다랑아리가 만들어졌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도자기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이제 돈을 불러온다, 제복과 연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랑아리는 청비남 그리고 겸손함의 미학이 상징인 도자기였기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죠. 이 두꺼비, 해바라기, 이쪽은 좀 그 실제 작품을 직접 보실 기회가 없으면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정말 이 곡선이 유려한 네. 가운데가 통통한 정말 아름다운 항아리입니다. 어떤 장식도 없고요. 백자라기보다는 아주 미색, 우유색보다 아이보리 뭐 그 중간 정도 되는 색깔일 텐데 이거 좀 아쉽네요. 황금 두꺼비는 좀 다른 데 네. 양보할까요? 자, 얼마 전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트페어 소식도 있었어요. 아트바젤. 네.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아트바젤은 요새 많이 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종 보스급 아트페어라고. 최종 보스. 네. 기대돼요. 네, 세계 최대 그리고 최장수 아트페어입니다. 1970년에 시작이 됐고요. 규모에 걸맞게 좀 이미 자리 잡은 중견 예술가 이상 급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아트페어들 중에서도 요새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아트페어들 진행되고 있는데 최고급, 최고가 작품들만 모여서 아트페어계의 백화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전 세계적으로 아트페어가 나흘 정도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이 나흘 동안의 판매 수익이 아트바젤의 경우에는 대형 경매 회사의 1년 매출과 맞먹을 정도라고 해요. 일례로 세계 최대의 경매 회사라고 불리는 소더비의 작년 매출, 2022년 매출은 하나 약 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나흘 동안 번다고요? 네. 야.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아트바젤이 더 대단한 것이 세 개의 국가에서 진행이 돼요. 매년 약간 프랜차이즈화해서 진행을 하는 셈인데 3월에는 아시아 미술 중심지 홍콩에서 진행을 하고 6월 달에는 본점 개념으로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고 12월에는 백만장자들의 휴양지라고 불리는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요. 작년인 2022년에는 총 매출로 하나 약 84조 7천억 원이 기록이 됐어요. 홍콩은 진행 안 하고 스위스랑 마이애미 비치 두 곳에서만 진행을 했는데도 84조 매출을 낸 거죠. 84조 원. 와, 이게 그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네. 올해는 어땠을까? 그래서 궁금해요. 네. 이 아트바젤 홍콩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홍콩이 폐쇄가 되면서 4년 만에 진행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아트바젤 명성 대비 홍콩 페어 규모가 작았다라고 해요. 32개의 국가에서 177개의 화랑이 참여를 했는데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27%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서구의 핵심 갤러리들이 많이 불참하면서 기대감이 반감했고 이에 따라서 서구 컬렉터들도 방문을 좀 적게 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 관객들이 찾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선보인 작품들도 많이 소박해졌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출품된 작품들의 퀄리티가 오히려 이제 약간 작년 9월에 서울에서 프리즈 아트 페어가 성황리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즈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평도 있었고요. 신선하고 좀 시장을 선도하는 작품들보다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 작품들이 많았다. 그냥 유명 작가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트바젤 홍콩이 기대만큼 네. 못했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홍콩이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로 여겨지기는 하나 한국과 싱가포르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파가 좀 분산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홍콩의 중국화 여파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그리고 반대 시위 탄압 등이 이어지면서 홍콩의 중국화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좀 자국에서 진행되는 미술 전시회를 검열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미술에도 검열할 게 있어요? 네. 굉장히 빡세게 하더라고요. 강하게. 네, 강하게. 그래서 이번 아트바젤 홍콩도 좀 검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서구 미술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나왔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미술 시장의 2위 그리고 20%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서도 중국계 큰손 컬렉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유명 작가 작품들
블루칩 작가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대형 작품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트바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아트페어라는 데에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큰 자리에 우리나라의 20대 작가가 초대를 받았나요? 네, 이 아트바젤이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 중에 신진 작가 25명을 꼽아서 선보이는 디스커버리즈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의 1996년생 여성 작가 이모카 작가가 유일한 20대 작가로 선정이 됐어요. 전체 다 합쳐서요? 네. 오, 자랑스럽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 이모카 작가는 젊은 여인의 초상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인데 빛바랜 사진 같은 그림들이 특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냐면 프린터기에서 작품 이미지를 프린트 출력하듯이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을 순서대로 올려서 색을 만들어냅니다. 신기해요. 약간 그 실크 스크린 같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겹겹이 물감이 얹어지면서 좀 노스텔지어 어린 색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과정을 들어보면은 예상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듯이 작품 제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10점 정도 작품을 제작하는데 네. 오히려 컬렉터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소식인 게 작품 수급이 일정하게 소량으로만 유지가 되면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이모카 작가가 작품 수도 적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작업을 하거든요. 컬렉터들의 이목을 끄는 좀 매력적인 작가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서 1년에 10점 그리는 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이정우 에디터도 서양화가잖아요. 네. 1년에 10점을 완성한다.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결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 작품 사이즈나 제작 방식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시아 미술의 중심지가 홍콩에서 한국과 싱가포르까지 3강 구도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옳게 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아 미술 중심지 홍콩,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3강으로 가는데 이번에 아트바젤 홍콩에 선보여진 작품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선도하기보다 좀 안전하고 무난하고 그런 퀄리티의 가격대도 좀 무난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기보다 따라가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태도를 이어가면 홍콩이 금방 밀릴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을 대체할 국가가 어디인가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한국과 싱가포르이거든요. 우선 싱가포르를 보면 세금이 좀 낮은 편이에요. 미술품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절차도 간단한 편이고요. 영어와 중국어가 공용어여서 서구권 미술 시장이 진출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2007년에 미술품의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서구 시장이 약간 멈칫했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0.5%로 거의 없다시피 한데 네, 이렇게 7%를 매기게 되니까 네. 이거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또 30%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이 또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처럼 뭐 치안이 안 좋거나 뭐 검열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또 도시도 너무 깨끗하고 또 세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보다 높기는 합니다. 기타 소득세 22% 네. 정도 내게 되는데 이 세금 체계가 단순한 편이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고 일본과 중국과의 접근성도 좋고 최근에는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문화적인 자본도 확보가 됐다라고 봐서 한국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 작년에 9월에 그래서 프리즈 아트페어도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아직 미술 쪽에서는 스타 작가가 없다고 많이들 봐요.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 한국이 좀 더 떠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변수가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세계 일주를 한 듯한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웹매거진 빅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